스팀이 터졌고 광숙은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봉인된 진실을 깨우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동석 장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한동석의 장모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싸움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건 그날 아침 막걸리 공장에서 시작됐어요. 막걸리 증류기 점검 중 갑작스러운 펑 소리, 스팀이 쏟아졌고 광숙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술도가 공장장 고자동이었습니다. 119 빨리 불러, 사장님이 다쳤어. 곧바로 도착한 구급차. 광숙의 엄마 공주실은 딸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고 그날 병원으로 향한 건 그 두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오늘 막걸리 배달이 도착하지 않은 게 이상해서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왜 오늘은 연락도 없이 배달이 안 왔지? 무슨 일 있어요? 전화를 받은 쪽은 다름 아닌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분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 순간 동석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환자요? 병원에 있다고요? 놀란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땐 이미 치료를 마친 광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광숙은 동석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작은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전화를 통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동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식탁에 앉았죠. 그리고 장모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건 안 되네. 절대로.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받고 동석은 장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아직도 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진심이에요. 우리도 그분 좋아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내 아빠의 옆자리는 그리 평범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란다. 이 말은 동석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병원에 혼자 남은 광숙.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있으면 회장님 집안이 불행해질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고 공주실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우리 딸 또 울리는 거야? 진짜 혹시 그 회장 장모라는 사람 때문인 거야? 강한 눈빛, 주저함 없는 발걸음. 공주실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한서방 날쌔, 자네 장모 연락처 좀 주게나. 지금 옆에 계신데요. 바꿔드릴까요? 그래, 바꿔주게. 한 회장 장모님이시죠? 우리 따로 조용히 좀 만납시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두 어머니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말수는 줄었고 식사 자리는 조용하기만 했죠. 아이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동석은 장모의 눈앞에서 자꾸 작아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장모 때문에 광숙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도 말 돌릴 때도 누구 하나 광숙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인 것처럼요. 그날 저녁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분 병문안 가려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죠.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결아, 왜 할머니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광숙은 병실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멍했고 하루 종일 간호사의 말에도 대꾸 없이 침묵만 이어졌죠. 뜨거운 스팀에 데인 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동석은 광숙이 전화를 받지 않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식사도 거의 안 드시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은 동석은 마음이 무거워졌고 저녁 무렵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동석은 광숙이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만 있었죠. 조용한 병실 안에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광숙 씨, 내가 미안합니다. 괜히 이런 일 겪게 해서요. 광숙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회장님 집안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에 동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공주실이 들어왔습니다. 딸이 죽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정말 이래야 되나?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공주실은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광숙의 손을 꼭 쥐고 그 자리에 앉았죠. 광숙아, 울고 싶으면 울어. 엄마 있잖아. 누구 눈치 보지 마. 그녀는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 회장 장모님이시죠. 광숙이 엄마 공주실이에요. 우리 약속 시간을 좀 바꿔 만납시다. 지금 한 회장과 내 딸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이건 그냥 대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그날 밤 장모는 조용히 외출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고 긴 침묵 끝에 장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광숙 씨가 우리 손주들 엄마 될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혀요. 그리고 한 회장의 옆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 딸은 이미 죽은 지 15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돈 많은 집이라고 갑질하자는 건가요? 장모는 쏘아붙였습니다. 내 생각은 내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쪽 딸이 들어오면 내 손주들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 회장과 내 딸이 갈라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설마. 지금 한 회장의 장모와 공주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둘 모두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많거나 지금은 없어도 부모의 마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겹기도 한 장면입니다. 찻집 안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이었죠. 한 회장의 장모와 공주실,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물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이 먼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딸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죠? 그쪽 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딸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장모는 턱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뭐예요? 그쪽 따님이 우리 딸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주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리요? 그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내 딸은 이런 대접받으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내 딸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걸 왜 못 보세요?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감정,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아빠 때문에 누구라도 따르고 싶어진 거겠죠. 공주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 제 딸 앞에서 마음 열고 대화한답니다. 존중도 해주고요. 그게 억지로 되나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장모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떨궜어요. 침묵이 길게 흐릅니다. 잠시 후 장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제 딸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공주실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그 두려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그만큼 저도 내 딸이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누구도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장모가 다시 입을 엽니다. 따님 진심입니까? 정말로 내 손주들한테 진심이에요?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심이죠. 무리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마음까지 챙겨주면서 곁에 서 있으려는 애입니다. 그게 제 딸이에요. 그러자 장모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합니다. 진심이 다는 아니에요. 세상은 진심만으로 안 돌아가요. 적어도 우리 집은요. 공주실은 멈칫하다가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그럼 뭐로 돌아가요? 체면, 돈, 기준, 그 잣대로 우리 딸을 계속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장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우리 집안은 다릅니다. 한 회장 집, 사람 하나 받아들이는 것도 다 따져봐야 해요. 말 잘 듣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있어야 맞는 거예요. 공주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감정이 선명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찻잔만 식어갔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동석은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 편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그의 손에 쥐어줬던 마지막 유서였거든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꺼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숙이 흘렸던 눈물, 두 장모님 사이에 날 선 말들, 그리고 아이들의 말 없는 침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봉투를 열어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동석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애들 웃는 얼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그걸 지켜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아이들 곁에 머문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요.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당신과 아이들 삶이 멈추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나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이 진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내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 앞날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엄마한텐 부탁드려요. 새로 들어오는 분을 적으로 보지 않기를. 당신 옆에 아이들 곁에 그분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린 눈물.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내려다본 손에 쥐어진 종이. 그 안엔 아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은 그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오직 아내의 말들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석은 장모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따님이 제게 남긴 편지예요. 생전에 저한테 직접 준 겁니다. 장모님께서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모는 묵묵히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지를 잡은 손이 서서히 느려졌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선 마침내 멈춰섰죠. 내 딸이 이런 말을 하고 갔어? 그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엔 놀라움보다도 당혹감, 그리고 잊고 지낸 미안함 같은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광숙은 조용히 동석의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저는 대체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고 광숙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책임이 더 깊게 담겨 있었어요. 장모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럼 나도 더 이상 막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한참 동안 놓지 못했죠. 광숙은 말없이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감정이 조용히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난 사람의 마음을 따라 단단하게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장모의 마음 끝에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